남자 도우미가 부족하다는 그 말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요즘 여자들 참 대단하다며 농담처럼 던졌죠. 하지만 그 문장 뒤에 누군가는 매일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얼굴. 마사지 기술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기분을 맞추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해야 했고 표정은 언제나 부드러워야 했죠. 말을 아끼면 서비스 불친절, 질문을 하면 분위기 깨는 남자가 됐습니다. 그는 매일 감정을 죽이며 웃었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건 쾌락이 아니라 눈치였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건가? 싫다는 표현을 하면 다시는 예약되지 않겠지? 그는 고객의 몸을 읽어야 했고 고객의 눈치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팁을 받았어요. 그 돈엔 기쁨보다 수치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자신의 존엄과 바꾼 그 돈을 반은 샵이 가져갔고 반은 생활비가 되었어요. 나는 그를 취재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오히려 내가 들은 그 고백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남자 도우미가 부족하다는 말은 단지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없이 사라진 어떤 사람의 구조 요청이었죠. 그날 저는 그저 기획 취재 하나를 시작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학 선배 윤미가 제게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땐 진심인지 농담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조이서 너 이런 거 알지? 요즘은 여자들이 도우미 불러서 받는 서비스도 있대. 남자 도우미가 부족해서 예약도 힘들다잖아. 처음엔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건 단순한 인터넷 카페 캡처가 아니었어요. 실제 예약 화면, 사용 후기가 담긴 메시지,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찍힌 은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정장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몸을 드러낸 포즈도 아니었어요. 단정한 셔츠 차림, 고객의 무릎 아래로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뒷모습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긴장, 망설임, 그리고 체념 같은 것이었어요. 얘가 제일 인기 많대. 민우 실장이라고 불러. 여자들이 줄 선다더라. 윤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사진 속 남자를 그저 몸쓰는 남자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획서 초안을 올렸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 전용 힐링 테라피, 그 안에 숨겨진 성산업의 진실. 데스크는 반신반의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여자들도 자유롭게 한다던데. 굳이 문제 삼을 일이야.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촉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소비 이상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생각보다 더 어두운 문을 열게 했습니다. 윤미와 함께 예약을 넣었어요. 직접 서비스를 받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부 분위기를 확인하고 사진 몇 장, 짧은 인터뷰 정도만 확보하려 했어요. 예약은 의외로 빨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처음 그를 만났어요. 이세연. 이름을 들은 건 그보다 나중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은 이랬어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에 손을 대기 전엔 반드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방은 고요했고 조명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타월을 정리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공간에선 누구도 강요받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정중한 형태의 구조 요청이었다는 걸. 그는 처음부터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비스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 직업인과 인간 사이, 자기 목소리와 침묵 사이. 그는 그날 말이 아닌 눈빛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이 있었어요. 형이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그가 그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허락한 이유가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세연. 그는 이름도 명함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중하고 절제된 말투, 그러나 눈동자에 담겨있던 슬픔. 그건 단순한 직업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감춰온 상처 같았습니다. 취재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한 제보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곳 당신이 본 게 다가 아닙니다. 발신인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는 짧은 소개와 함께 영상 하나의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남자는 분명 그날 만났던 이세현이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어요. 손에는 오일이 묻어 있었고 어떤 여성의 상체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선 그의 표정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그가 입은 유니폼, 손목에 감긴 실팔찌, 그 모든 것이 그가 맞다는 증거였어요. 그 영상은 유료 채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접근 제한이 걸린 계정에서 공유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아래에 민우 실장, 서울청담, 히든힐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몰래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판매한 영상이었어요. 메일 말미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영상은 수십 개 있고 지금도 유통 중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다음날 수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익명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 장소를 정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수연은 마른 체격의 말이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히든힐의 도우미 경력 2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세연과 같은 곳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휴직 중이라 말했어요. 그날 기자님이 다녀간 날 이후 세연 형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가 사라졌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졌다는 표현이 감정적인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종 신고도 되지 않았고 히든힐은 어떤 출입 기록도 내놓지 않아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수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샵 내부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몰래 유출하고 있다는 걸요.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제게 건넸어요. 이번에는 정면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이세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 여성이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고정된 각도로 방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촬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가 받았던 마사지, 그 정중하고 차가운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상품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신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수연이 건넨 그 영상들 중 일부가 사실은 그의 계정에서 유통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으로 세연의 흔적을 팔아넘긴 장본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수연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세연과 김태열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이 관계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연 형과 태열 사장님은 이복 형제예요. 서류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지만요. 수연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머니가 달랐고 성도 달랐으며 자란 환경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남자 세현의 아버지이자 태열의 계부에게 학대받으며 자랐다는 것. 태열 사장님은 7살 무렵부터 계부의 폭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후 세현 형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 자식인 태열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세현 형에게만 폭력을 가했습니다.
태열 사장님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은 12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았어요. 이후 태열은 도우미 업계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점차 규모를 키워 히든힐 테라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연을 다시 만난 건 온라인 도우미 모집 글에 세연이 지원하면서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름만 보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면접 당일 서로를 마주한 순간 둘 다 상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제가 세연 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수연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어요. 저는 태열 사장님의 동생뻘 친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열 형이라 불렀고 그가 히든힐을 시작할 때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세연 형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도 형이라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거죠. 수연의 말에 따르면 태열은 세연을 뽑았지만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도우미처럼 대했고 몇 주가 지나서야 자신이 세연의 형임을 털어놓았어요. 태열 형은 세연 형을 처음엔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고객들만 배정하고 특별히 마사지 교육도 시켰죠. 하지만 수연은 세 번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이세연이 혼자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 그때 나를 그냥 두고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난 매일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렸어. 근데 내가 찾아왔을 때는 내가 날 상품으로 만든 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끊겼지만 원망과 외로움이 뚜렷했어요. 세연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형, 내가 날 걱정했다는 거 알아. 근데 왜 끝까지 지켜주진 못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험한 고객들한테 날 보내더라. 리뷰가 좋다는 이유로. 그 말은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형을 향한 믿음의 붕괴를 보여줬어요. 보호자였던 사람이 결국 자신을 상품화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세연 형은 착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의 말투는 이상하게 무덤덤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유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요. 수연 씨, 당신과 세연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단순히 같은 샵의 동료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연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지켜봤어요. 이 바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엔 도우미로 시작했으니까. 세연 형은 마치 제가 지켜주지 못했던 제 과거 같았어요. 형이 힘들어할 때면 옆에 있어주려 했고 술도 같이 마시고 때로는 그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죠.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친구 관계를 넘어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선 오래 살아남으려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누구를 배신할 것인가?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수연은 USB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USB에는 비공개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건 세연 형이 사라지기 하루 전에 직접 나한테 맡긴 거예요. 세연 형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이걸 저에게 맡겼죠. 왜 당신에게 맡겼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무덤덤한 가면 아래 숨겨진 감정이 드러났어요. 아마도 저를 용서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연 형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정말 세연의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연의 과거와 그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화면에 떴고 폴더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8S 마지막 메시지.
암호를 풀자 영상 파일 하나와 텍스트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영상은 9분 41초 길이였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먼저 텍스트 파일을 열었어요. S녹취록 일부 자필 정리본. 형, 내가 날 모른 척 했을 때 난 그냥 다시 그 집에 갇힌 기분이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태열 형이 아니라 수연이었어. 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어. 내 방에 누가 CCTV를 달았는지 알아? 그거 수연이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얼어붙었어요. 제보자였던 수연이 사실은 영상 유출자라고. 그 조용하고 마른 청년 늘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던 사람이 이 모든 비극의 주범 중 하나였다니.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이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사라지면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날 망가뜨린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고 30초 가까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수연은 내가 처음 샵에 왔을 때부터 날 챙겨줬어요. 나를 감싸주고 힘든 고객 응대도 대신해주고 밤마다 괜찮냐고 물어봐줬어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내가 방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날이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영업실에 CCTV 불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수연이 달라졌어요. 태열 형과 자주 밀담을 나누고 제게는 더 많은 고객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고객들이 많이 배정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한 번은 제 방에서 작은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어요. 에어컨 옆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영상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신 뒤 계속했어요. 그날 밤 수연을 직접 대면했어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요. 태열 형과 몇몇 고위 관리자들이 도우미들을 감시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어요. 수연은 울면서 고백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희생자였다고. 그가 도우미였을 때 자신의 영상도 몰래 찍혀 판매됐고 그걸 알게 된 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대요. 시스템에 저항하다 쫓겨나거나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같은 선택을 강요했죠. 세연의 눈빛에서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와 체념이 느껴졌어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과 제 관계는 복잡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챙기는 척했지만 동시에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수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자기가 태열 형에게 맞은 흔적을 보여주며 자신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열 형은 적어도 날 외면했지만 팔진 않았어요. 근데 수연은 날 안아주면서 내 등을 찔렀어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일 뿐이니까요. 영상이 끝날 무렵 세연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만약 이걸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이름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 나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연도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노트북을 덮은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었던 제보자가 사실은 피해자를 착취한 가해자였지만 또한 그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다는 복잡한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수연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상 유출자라는 증거 세연 씨가 남겼어요.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부정이 아닌 묘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세연 형의 영상을 찍고 유출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세연 씨를 배신했나요? 수연은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그의 팔목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열 사장은 제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세연 형에게 가까워지는 걸 눈치채고는 형을 감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면 제 과거 영상을 모두 유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세연 형은 이상했어요.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걸 알고도 절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함께 이 지옥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봐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기자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영상. 처음 만든 사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그의 말은 저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끌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착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히든힐 내부에는 촬영팀이 따로 있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그걸 홍보용 콘텐츠라고 불렀죠. 수연에 따르면 업소 내에는 선별 촬영 대상 명단이 있었고 고객과 도우미가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 내부에 무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고 해요. 영상은 편집 후 해외 성인 플랫폼에 업로드됐고 IP는 대부분 동남아 가상 서버를 통해 우회시켰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죠? 제가 물었어요. 신규 여성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도우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어요. 영상은 도우미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거나 고객을 고발하려 할 때 협박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익명의 이메일을 또 받았어요. 첨부된 파일은 히든힐 내부 운영 지침서였습니다. 거기엔 도우미별 관찰 방식, 실적 기록, 촬영 승인 여부 항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나 사생활 침해로만 다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구조적 착취였고 시스템화된 성적 감시였어요. 조사를 더 진행하여 당시 히든힐 총괄 관리자였던 박무진 실장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부산 근교에서 요양병원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운영 매뉴얼을 보여주자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도우미들이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고객들도 사장들도 원하는 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선 적당히 영상 확보해서 확실한 카드로 만드는 거였죠. 확실한 카드. 그 말은 곧 약점이었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도우미들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자신의 약점까지 상품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수연을 찾아갔어요. 세연도 그런 협박을 받았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고객과 말다툼을 했어요. 서비스를 거부하고 중간에 나가버렸죠. 그 이후 태열 형이 직접 불러 증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형이 변했어요. 며칠 뒤부터 말이 없어졌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연 형은 태열의 비리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세금 탈루, 불법 촬영, 도우미 협박.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형이 나에게 USB를 줬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형은 분명 제가 그를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세연 씨는 왜 당신에게 그걸 맡겼을까요? 당신이 영상 유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연 형은 사라지기 전날 밤 제게 찾아왔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가진 분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세연 형은 마지막 예약이 있다고 했어요. 11월 18일 오후 7시.
하지만 공식 기록엔 형이 4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이상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7시 예약. 그 고객은 누구였죠? 로펌 변호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연 형이 사라졌고 샵에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형의 기록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세연 형이 맡긴 또 다른 메모예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내가 나를 구했다는 것도 알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 순간 저는 진실의 한 조각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영상 유출자였지만 동시에 세연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수연 씨, 혹시 당신이 7시 예약을 설정한 건가요? 세연 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형을 배신했지만 그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대학 선배가 인권 변호사인데 그에게 연락해서 세연 형을 만나게 했어요. 형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히든이를 고발하고 형에게 새 신분을 마련해 주기로 했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연은 가해자였지만 또한 구원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그 또한 살아남기 위해 어두운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 세연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알면 위험해요. 다만 그가 안전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종이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어쩌면 그가 답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성산업 문제가 아닌 사적 기록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이 사건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익명의 발신자였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익명 메일의 본문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세연을 찾고 싶다면 첫 번째 예약 폴더를 열어보세요. 저는 다시 USB의 예약일지 2023 폴더를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11월 18일 오후 7시 예약 기록을 찾았어요. 고객명은 김준호 변호사였고 연락처는 3개월 전 폐업한 로펌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란에 적힌 건 암호문처럼 보이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었어요. 좌표인가? 저는 그 숫자들을 지도 앱에 입력해 봤습니다. 강원도 외곽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메모에는 비대면 상담, 직원 하차 지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설명이 맞았어요. 이건 탈출 계획이었던 거죠. 김준호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였고 세연은 그의 도움으로 히든힐에서 빠져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남긴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연 씨가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5일 후 서울 근교의 한 무인 택배함에 USB가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창문이 하나 있는 좁은 방이었어요. 카메라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낮은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기자님,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세연 형을 지키는 방법은 그를 세상에 내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수연이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안전해요. 김준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새 신분을 얻었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형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가 날 해치고 또 구했다는 거였죠.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섰고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햇빛에 가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실루엣은 분명 이세연의 것이었습니다. 형, 이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여기서 살아만 있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러자 창가의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 목소리는 분명 이세연이었습니다. 혹시
조이서 기자님이 이걸 본다며요. 제가 한 선택 이해해 주세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세상 없이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좀 살고 싶습니다. 세연은 이어서 말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배신했지만 또한 구해줬어요. 그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일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어요. 영상은 몇 분 뒤 끝났고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노트북 앞에 오래 앉아있던 저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사를 완성할 수는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으니까요. 히든힐의 조직적 불법 촬영과 도우미 착취 구조를 폭로하면 분명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세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없이도 괜찮으니까. 살고 싶어요. 그의 간절한 요청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2가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든힐의 구조적 착취와 불법 촬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연이나 수연의 실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명의 제보자와 피해 도움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세연의 개인 사연을 담은 심층 보도였습니다. 그의 삶, 태열과의 관계, 수연의 배신과 구원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사는 전송 대신 보류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실렸고 일주일 안에 히든힐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태열과 몇몇 고위 관리자들이 체포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사는 제 서랍 속에 남겨뒀어요. 언젠가 세연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세상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한 기록이 때로는 그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때로는 보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도 기자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사건 발생 1년 후. 히든힐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열은 7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관계자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어요.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성적 착취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수연은 증인으로 나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는 이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봉사단체의 후원 명단에서 특별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서준이라는 사람이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주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익명의 후원자님께 저는 잘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기자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서준은 이세현의 새 이름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김준호 변호사가 보낸 것 같았습니다. 조이서 기자님, 당신의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세연 씨연 이서준 씨는 지금 소규모 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두 번째 기사를 세상에 내놓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때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회복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음을 그제야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때로는 침묵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